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상하네요. 자, 그 7, 8월 달은 이제 이론 강의를 전부 마치고 7, 8월 달, 9, 10월 달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습기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7, 8월 달은 그 주제별, 영역별 문제풀이라고 아마 강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타이틀대로 주제별, 영역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전 영역의 이론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이게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좀 쭉 해오시면서 한번 이론을 전체적으로 다 보셨으면 이 강의를 통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자신이 부족한 것, 좀 보완할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좀 시기가 될 것이고, 조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론을 좀 살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아마 잘 따라오시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전체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이론들을 한 번 정도는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낼 때 참고한 건 첫째는 원서입니다. 원서를 좀 참조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원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주요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담겨 있는 원문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문을 재가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출문제 보면 원문을 좀 재가공해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급적인 좀 많은 대표적인 원문들을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재가공하지 않고 원문을 토대로 문제를 좀 출제했고요. 두 번째는 2차 자료들, 그러니까 좀 권위 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할 때 많이들 보시는 연구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했고, 다음에 기출문제를 참고를 해서 문제를 좀 냈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그대로 낸 건 아니고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낸 문제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기출문제는 다 담았다, 변형해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과서하고 지도서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웬만하면은 전부 문제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은 대표적인 원문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이론들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혹은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 혹은 주요 2차 자료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마 다음 주에 강의할 문제를 그 전주에 드릴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는데 굳이 예습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풀 수 있으면은 좋은 것이고 지금은 풀 수 없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한 10월 달 정도 되면 모르는 건 그때부터는 죄악이죠. 그때부터는 죄악인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죄죠. 죄인데 어쨌든 간에 복습을 좀 잘 하시고 이렇게 미루어 두지 않고 한 2달 정도 따라오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전 영역의 이론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서양윤리, 동양윤리, 한국윤리, 동양한국윤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치사회사상, 응용윤리, 통일교육론, 그다음에 교과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 파트별로 한 2주씩만 잡아도 근 10주가 돼요. 근 10주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주 안에 전 영역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다 보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질 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1월 달쯤 되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시험이 이제 상반기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진도가 예를 들어 서양윤리 2주로 기획해냈거든요. 만약에 2주에 끝나지 않으면 계속 보충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주에 2번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 금 이렇게 할 테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 목요일과 금요일은 학원을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케줄을 잡는 게 아마 요 7, 8월 달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걸 더 끌면은 안 되죠. 끌면 저는 원래 여러분들 학원에 자주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강을 통해서 빨리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번 내지 3번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저희도 방학을 해야죠. 여름인데. 방학을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주위의 여건상 한 번 정도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스케줄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여러 말씀 드리지 말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다 풀어보셨죠? 제가 미리 학원에 학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미리 문제를 배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순서는 제가 이론 강의를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양윤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은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피스트는 지금까지 임용시험 역사에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 실제로도 서양 윤리의 역사에서 물론 소피스트가 출발점이 맞습니다. 이거는 소피스트는 하나의 사상사에 있어서 계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서양에서. 소피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자연을 탐구했습니다. 철학이든 뭐든 간에 특히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철학의 대상이 되기 시작의 출발점이 소피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거, 윤리학은 결국 인간의 문제니까 윤리학이라는 것의 출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피스트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서양 윤리학의 출발점은 소크라테스로 잡습니다. 소크라테스 잡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소피스트는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가 지금 누구 대 누구 이런 식으로 묶어놨거든요.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소피스트 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대 에피쿠루스, 휴մ 대 스피노자 이런 식으로 묶어놨. 칸트 대 공리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묶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논점은 뭐냐면 상대주의냐 보편주의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냐 윤리적 보편주의냐 요걸 논점으로 해서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묶어두고 있거든요. 자, 소피스트의 윤리적 입장은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그 점에 방점을 두시고 좀 보시면 될 거고 우리 교과서의 소피스트가 크게 3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3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이 소피스트 이거는 원래 사람 이름은 아니지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전문학자들은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그냥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소피스테스 이렇게 복수로 쓰는 이유가 이 안에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학자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소피스트가 하나의 이론, 그러니까 소피스트들마다도 주장하는 바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대표하는 우리 교과서를 중심에 두고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 교과서에 3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고르기아스가 나와 있고 또 어떤 교과서에 따라서는 트라시마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편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는 강자의 편익, 강자의 이익. 자,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요 3명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은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우리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타고라스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타고라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갑 보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얘 너무너무 유명한 주장입니다.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는 그 이론이죠.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아주 대표하는 주장입니다. 자, 덕은 가르쳐질 수도 있으며 마음씀으로 해서 있게 된다.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서로와 논변으로 내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도 그렇게 그리 믿고 있다.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에 사용되었는데 요 주장은요, 프로타고라스의 저작물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대화를 합니다. 프로타고라스 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화편 중에. 그 대화편에서 프로타고라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현명한 인물이라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현명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마치 무언가를 안다는 듯 생각하는 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위 무지의 지. 나는 적어도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하기 때문에 당신들보다는 하나 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냥 무지한 거고 나는 무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한 개는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내가 니보다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라고 보통 소크라테스의 역설 이렇게 불리우는 것들 중에 하나죠. 무지의 지라는 말입니다. 자, 작성 방법을 한번 봅시다. 상이한 도덕적 의견들 사이에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갑의 입장을 서술할 것. 자, 설명을 하나 드리면 갑은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소피스트예요. 자, 소피스트들은 그 도덕의 그 보편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식은 감각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것, 절대적인 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덕 판단, 그러니까 A의 도덕 판단이 있고 B의 도덕 판단이 있을 경우에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이 판단들 사이의 진리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다라는 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 그 자체 참인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때문에 A의 도덕 판단은 이 판단자에게 있어서는 참이에요. B의 도덕 판단은 B에게 있어서는 참이에요. 대신에 요것들 사이에 무엇이 진정으로 참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거짓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대신에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판단과 이 판단, 그러니까 어떤 도덕 문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한 기준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은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나 도덕 원리라는 그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자, 어떤 도덕 판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규범을 선택할 것이냐, 주어져 있는 선택지 중에 자,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제시를 합니다. 프로타고라스가. 그게 뭐죠? 실용성입니다. 하기 때문에 소피스트의 윤리설은 현대의 실용주의의 그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시답 한번 보실까요? 갑에 의하면 다양한 도덕적 견해들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개인 혹은 사회가 직면해 있는 도덕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더 큰 실용성을 지니고 있느냐?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든지 보편적인 도덕의 기준이라든지 그걸 통해 우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이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 예전에 이런 질문 받더니 이거 그러면 이것도 보편적인 기준 아닙니까?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니까 모든 영역에서 선택할 때 실용성이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니까 저것도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여러분 도덕 문제 상황은 바뀌어요.
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덕 판단이 있고 B라는 도덕 판단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현재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A가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덕 문제 상황에는 B가 더 실용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프라타고라스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봐요. 그걸 실용성으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소피스트의 이론은 현대의 실용주의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설의 삶의 모습을 갑의 윤리학적 입장에서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프라타고라스입니다. 프라타고라스는 그 도덕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도 있습니다. 소피스트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아예 도덕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소피스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프라타고라스는 사회적 상대주의자입니다. 모든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사회적 상대주의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은 그 사회의 도덕 규범을 수용해서 그것에 따라 자기의 삶을 거기서 일치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라타고라스에게 있어서 도덕 규범이란 이게 왜 존재하냐면 사회의 존속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중에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라고, 그러니까 실용적이다라고 경험을 통해 판단된 것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회 내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의 그 규범을 수용하고 그것에 따라 살 때 나는 나 개인과 관련해서도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사회 전체와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프라타고라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최선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최대한 인정받고 자신의 공동체가 지키는 관습과 규범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자, 요게 그 최선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갑의 주장의 모순을 을의 관점에 서술할 것.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되었던 내용인데 그 소피스트의 윤리적 상대주의, 특히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입니다. 비판인데 이미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두 주장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을 보시면 첫 번째 인간 만물 척도설이죠. 요거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나다. 있고 없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난데, 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참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느 판단이 진정으로 참이냐, 진정으로 거짓이냐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인간 마음을 척도설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은 뭐였습니까? 그건 가르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둘 사이의 모순을 프라타고라스 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지적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갑의 주장이 참이라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왜 그렇죠? 각자가 각자의 판단의 그 주체이고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 A라는 게 어떤 사람 이거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판단은 그렇게 내린 판단자에게서는 참이에요. 그리고 이 판단들 사이에 진리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진리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은 불가능하다. 이거 왜 이 결론이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생님이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사가 학생보다는 더 지혜롭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더 많은 삶을 가지고 있고 더 옳은 삶을 그러니까 더 진리에 가까운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만 가르침과 배움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만물 척도설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도 다른 사람의 주장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 갑은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의 인간 만물 척도설과 모순된다. 자, 요게 프라토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자, 밑에 관련 이론 보시면 프라토고라스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학적 입장에 있는 첫째 윤리적 상대주의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실용주의 윤리설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사회적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프라토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있는데, 자, 위에 지금 예시다반에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프라토고라스 편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만약에 지금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프라토고라스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식은 감각에 제한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식의 토대는 감각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 경험이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해서 이야기죠. 인간이 만물에 있음과 없음을 결정하는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굳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일 이유가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만물의 척도일 수 있어요. 왜? 감각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만물의 척도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시답안에 있는 비판이 나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고르기아스입니다. 자, 이 고르기아스는요, 제 생각에 고르기아스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르기아스는 그냥 고르기아스의 삼명제만 아시면 됩니다. 삼명제만. 자, 가는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고, 나는 이 사상가가 제시한 세 명제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이 사상가의 주장을 서술하라. 설득의 기술이 모든 것을 의지적 자발적 순종에 의해 복종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므로 기만 자는 기만당하는 자보다 정의롭고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보다 슬기롭다. 오, 정말 대단한 주장을 하죠. 자, 하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은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주로 변론설과 수사술 같은 걸 가르쳤어요.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약하게 하는 기술. 왜? 고대 아테네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민회 같은 데 가서 혹은 재판소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거기선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변론을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피스트가. 그래서 얘네들이 가르쳤던 게 보통 변론술 이런 걸 많이 가르쳤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사상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소피스트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존재의 제1원리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김병찬은 존재한다. 홍길동도 존재한다인데 요 주어 자리에 김병찬, 홍길동 누구누구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가변적인 거예요. 생겨났다 소멸하는 겁니다. 생겨났다 소멸하거든요. 자, 자연 철학자들이 발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김병찬은 존재한다, 홍길동은 존재한다, 개는 존재한다, 개 중에서도 종류들이 많잖아요. 존재한데 얘네들은 생성 소멸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변적인 거예요. 자연 철학자들이 발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런 생성 소멸하는 것들을 생성 소멸하게 만들면서 자기 자신은 생성 소멸하지 않는 영원불변하는 어떤 존재의 근원, 그걸 발견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피스트의 등장에 자연 철학자들은 실패해요. 등장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상의 역사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것들,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거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한계 때문에 그렇지. 자, 인식은 모두 감각에 의한 경험의 테두리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각이 상대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감각이 상대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감각은 가변적이고 생성소멸하는 대상을 상대로 합니다. 그렇죠?
감각은 절대로 영구 불변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지 못해요. 여러분, 감각이 뭐예요? 오감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오감이 상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전부 가변적이고 생성소멸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대상으로 못해요, 감각은. 여기를 대상으로 인식을 못한단 말입니다. 감각은 전부 이걸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 인식은 전부 감각 경험이 한정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는 이 생성소멸하는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식의 범위가. 그게 우리 인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벗어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영원 불변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게 있다 치자. 예를 들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게 있다 치자.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기 동대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칩시다. 동대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쳐요. 그러면 동대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동대문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동대문은 없는 겁니다. 이상한 말이니까. 나중에 경험론제 버클리 같은 사람이 지각됨이 존재됩니다. 존재되면 지각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이따 치자, 그냥. 그래. 귀찮아 죽겠네. 이따 치자. 있으면 뭐하냐? 우리 알 길이 없는데. 이 말입니다. 고르게스의 아주 전형적인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설령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치자. 자, 정말 뛰어난 애가 있어서 안다 치자. 그런데, 우리 언어는 전부 감각 가능한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들입니다. 언어는 그걸 지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언어를 매개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명제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이웃에 전달할 수 없다. 자, 이게 고르기아스의 인식론 측면에서의 상대주의, 아주 회의주의라고 불려지는 고르기아스 삼명제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트라시마코스가 우리 교과서에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교과서는 아예 소크라테스, 플라톤하고 트라시마코스 국가편의 내용을 딱 이렇게 주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란 뭐냐 그러니까 강자의 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어떤 교과서 보면은 여기 소크라테스 이 주장에 대해서 비판 한번 해보시오라고 되어 있고, 괄호를 주고, 단어 3개인가? 3개를 주면서 이 단어 이용해가지고 트라시마코스 비판하라. 근데 아마 그 단어 안에 통치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란 강자의 편익이다 하기 때문에 정의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법이죠. 민주정의 법과 참주정의 법과 과두정의 법과 귀족정의 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 다른 이유는 트라시마코스의 관점에 따르면 민주정에서 정치 권력 장악하는 애가 있죠. 걔가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주정의 법은 민주정과 다르거든요. 왜? 참주가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법을 만든 거예요. 하기 때문에 각 정치 체제마다 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들이 이게 정의야라고 그냥 선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냐면, 자, 의술의 비유인데, 의술은 의사에게 이익이 되냐, 환자에게 이익이 되냐 라고 묻고요. 당연히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 물론 의사는 돈을 벌겠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이익이 된다. 자, 이걸 유비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냐면 모든 술은 그 술의 대상, 적용 대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통치술도 마찬가지다. 통치자가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통치술의 기반에 통치할 텐데 통치술도 통치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런 식의 비판입니다. 하기 때문에 올바름은 강자의 편익이 아니다. 요 논리가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 아마 한 종의 교과서일 겁니다. 요 트라시마코스 이 주장에 대한 그 소크라테스의 비판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냥 좀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 문항을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기억리언의 문제점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윤리적 상대주의는 행위의 도덕적 옳고 그름이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그가 속한 사회에 의존하거나 각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모든 도덕 원리들은 한 개인 행위자인 그 또는 그녀가 수용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된다라는 주관적인 윤리 상대주의 혹은 주관주의 혹은 개인적 상대주의 와, 모든 도덕 원리들은 그들의 문화적 수용에 의해 정당화된다라는 관례적 윤리 상대주의 혹은 관례주의 혹은 사회적 상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윤리적 상대주의는 객관적인 도덕 원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원리들은 인간의 고안물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자, 제 신문에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아마도 윤리적 상대주의 문제가 나오면 단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각각 하나씩 써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예시답 한번 보세요.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 그러니까 개인적 상대주의인데 자기 이익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입장으로 변질되어 개인들 사이에 약육강식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실천적으로 A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가 알파라고 판단했고 B가 같은 도덕 문제 상황에서 베타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둘이 의견 대립이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예를 들어 사형제 문제가 있는데 A는 사형제 존치해야 돼 주장하고 있고 B는 사형제 폐지해야 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이제 의견 대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떤 결론 하나는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전부 상대주의자라고 쳐봅시다. 둘 다 상대주의자라고 치면은 이 둘 다 보편적 기준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 이 의견 대립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힘입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강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강자가. 힘센 놈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확장되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들 사이에 거의 무정부적인 전쟁 상태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관례적 상대주의는 합리적 비판과 자율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의 도덕적 개혁과 진보를 가로막는 윤리적 입장이다. 자, 여러분들 프라타고라스의 관점에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회의 윤리 규범, 도덕 규범은 그 사회에서는 정당해요. 이 사회의 윤리 규범은 이 사회에서는 정당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회와 저 사회의 도덕 규범이 외견상 보니까 반대돼. 그렇다고 해도 둘 중에 누가 진리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또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사회적 상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으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은 적어도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으로 확장되냐면, 따라서 그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의 규범을 그걸 내면화하든 수용해서 자신의 삶과 그 사회의 규범을 일치시키는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봐요. 여러분들 교과교육론에서 사회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죠. 사회화론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듀르켐만 보세요. 모든 도덕은 그 사회의 도덕이에요. 결국 듀르켐에게서 도덕적인 사람은 물론 자율적인 사람이고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동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회의 도덕 규범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회의 도덕 규범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논의도 삼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사회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인 사람은 그냥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범을 일치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속한 사회의 도덕의 개혁, 도덕적 진보를 위한 활동은 전부 부도덕한 게 돼버려요. 이런 문제점이 생겨난다. 이게 그 관례적 상대주의 혹은 사회적 상대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 관련 이론에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의 그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점 한번 볼까요? 윤리적 상대주의는 윤리적 절대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윤리적 절대주의는 도덕규범의 영구불변하는 절대성을 옹호하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상황과 무관하게 도덕규범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인간이 지닌 실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도덕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러한 절대성을 부정하고 윤리적 삶의 다양성과 실천적 한계를 허용한다. 둘째, 민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관용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겠죠. 자, 문제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건 방금 제가 예시답안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자, 두 번째, 윤리적 상대주의는 반드시 자기 모순에 빠진다. 왜 그렇죠? 자, 윤리적 상대주의를 철저하게 고수하게 되면 아까 윤리적 상대주의 기본 입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판단은 너에게 정당하고 나의 판단은 나에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윤리적 보편주의자예요. 그래서 도덕은 보편적이다 주장해요. 그러면 그것도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건 자기 주장을 거부하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하기 때문에 자기 모순이 있다. 다음에 만약 윤리적 상대주의가 옳다면 비윤리적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겠죠. 실천적으로. 그렇죠? 그 사회의 규범은 그 사회에 정당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은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보니까 어떤 사회 문화권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보통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도덕적인 상황도 이 윤리적 사회 상대주의의 관점에 서게 되면 그저 용인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다음에 넷째, 윤리적 상대주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의 도덕적 대립이나 갈등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전부 윤리적 상대주의자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윤리적 갈등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아요. 왜? 너의 입장은 너에게 타당하고 나의 입장은 나에게 타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천적으로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여러 의견들이 갈등하고 있으면 그거를 조화 혹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설명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도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본질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 프라타고라스가 사회적 상대주의 주장할 때 어떤 근거에 주장했냐면 이분은 입법가입니다. 프라타고라스는 기본적으로 입법가예요. 그리스가 이제 해외로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식민지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그러니까 프라타고라스는 이집트도 여행 갔고 저쪽에 페르시아인가 바빌론인가 하여튼 거기도 여행 다니고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거기 다니면서 각 사회마다 독특한 나름의 도덕 체계가 있다는 걸 관찰하게 돼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 사람이 보편적인 도덕은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A라는 사회는 A 나름의 도덕 규범이 있고 B라는 사회는 B 나름의 결론, 그래서 도덕은 보편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비약이라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도덕체계가 있고 아테네는 아테네의 도덕체계가 있고 스파르타는 스파르타의 도덕체계가 있다 치자. 다 달라. 하지만 뭘 배제할 수 없냐면 그 중에 어떤 도덕체계가 참으로 보편적인 혹은 옳은 도덕체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할 때마다 드는 예는 뭐냐면 천동세에서 지동세로 넘어오는 그 시점, 갈릴레오가 살았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단 말이에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학자는 천동세를 주장했고요. 어떤 학자들은 지동세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그걸 딱 관찰한 다음에 천체 역학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보편 법칙은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동설이 어쨌든 간에 맞잖아요. 그죠? 자, 이런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윤리적 상대주의는 근본규범과 파생규범 사이의 차이의 모리에로부터 생겨난 견해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교과서에 그런 예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예가 나옵니다. 다리우스 왕자인가 페르시아에 어떤 사람을 고대의 제국 황제가 어떤 민족을 아테네 사람인가 불러다가 야 아테네인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했고요. 화장 풍습이 있고 어떤 민족은 또 이렇게 이제 정복한 민족 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먹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다들 모이라 장례 치르고 뭐 하는데 다들 모이세요.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식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아테네 사람한테 야, 너 이제 화장하지 말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먹어라. 하니까 아테네인들이 막 울면서 황제시여, 뭐 절대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또 이쪽 민족들에다가 니네는 지금부터 먹지 말고 화장해라. 저희에게 그런 불경스러운 명령을 내리지 마시고 뭐 이런 게 우리 교과서에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부모님 돌아갔을 때 장례 풍습, 장례와 관련되어 있는 규범이 다 달라요. 극단적으로 다르죠? 다른데 중요한 게 뭐죠? 이 두 민족 다 그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일단 뭐 우리나라 동양의 표현도 효의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라는 게 근본 규범이에요. 효라는 게 근본 규범이고, 자, 부모님을 사랑하라. 자, 효가 근본 규범인데, 이 근본 규범이요, 적용될 때는 구체적이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잖아요. 어떤 사회 분위기, 문화적인 맥락, 심지어 기후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에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해석이 된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아테네 같은 데에서는 화장의 형태로 나타난 거고 이 민족에게는 먹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규모만 보면 달라 보이지만 그 근본으로 가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자들은 파생 규범만 보고 도덕의 상대성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서 보면 근본적인 규범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7째, 윤리적 상대주의, 특히 사회문화적 상대주의에 의하면 우리의 행위의 옳고 그름은 오직 사회의 지배적 의견에 의해 결정됐다. 이것은 곧 우리 행위를 판단해주는 사회적 기준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인 인간들은 사회의 관습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인간이고 그 관습에 저항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문화적 상대주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의 이념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8째,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상대주의는요, 도덕의 진보라는 개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왜? 진보라는 건 뭡니까? 덜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덜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덜 좋다, 무엇이 더 좋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은 이 객관적 기준의 존재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도덕에 있어서 진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없고, 자, 9째, 윤리적 상대주의에 의하면 각자가 가진 나름의 윤리가 모두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 결과 윤리적 삶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프로타고라스나 이런 사람만 봐서 그래요. 아마 우리 교과서에 프로타고라스 실은 이유도 그래도 온건한 사람입니다. 온건한 상대주의자예요. 그런데 당시에 소피스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도덕규범 이런 거 전부 다 그 기준은 다 개인이야, 개인. 이 생각을 하니까 아예 도덕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규범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도덕적인 삶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소피스트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런 형태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그렇죠? 자, 이런 비판점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소크라테스는 무조건 지덕일치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론의 가장 중핵입니다. 무슨 말이죠? 덕은 지식이다. 덕은 지식이다. 용기란 뭡니까? 용기에 대한 알미고. 절제란 뭡니까? 절제에 대한 알미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기라는 덕에 대한 참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라는 덕에 대한 참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갑과 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봅시다. 동일한 한 사람이 모든 탁월성에 대해 가장 잘 어울릴 수 없으므로 그는 한 탁월성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다른 탁월성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원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이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정의롭지만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정의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덕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덕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지혜롭기는 한데 애가 좀 빌빌해, 용기가 없어. 이게 거의 일상적이고 거의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와 이런 류의 것들로서 어떤 때는 좋은 것들이나 어떤 때는 해로운 것들이라고 말했던 것들도 마치 혼의 다른 부분에 대해 기억이 주도할 경우에는 정신적인 것들을 유익하게 만들었지만 어리석음이 주도할 경우에는 해롭게 만들었듯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마음이 바르게 이용하고 주도하면 이것들을 유익한 것들로 만들지만 바르게 이용하지 못하면 이것들을 해롭게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 무슨 주장을 하냐면, 여러분, 돈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돈은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돈은 나쁜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잘못 이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하죠. 근데 돈을 잘 이용하면 돈은 좋은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돈이 좋은 것이 될까?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지혜롭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이용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혜롭게 이용한다는 말은 뭘까요? 소크라테스에게? 인간에게 참으로 인간의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지식에 기반하여 그것에 따라 그걸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좋은 것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삶과 관련한, 그러니까 최선의 인간 삶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을 해치는 방식으로 돈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는 지혜 혹은 지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인내력이 있다 칩시다. 인내력 같은 경우에도 좀 선천적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 애들마다 조금, 자, 인내력이 있다 치자. 이건 정신적인 거예요. 돈이 외적인 거라면 이건 정신적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내력도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 않아요. 왜? 사기꾼도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인내력이 없는 사기꾼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거 곧 들켜가지고 감옥 갑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기를 숨길 수 있고 자기 의도를 감출 수 있는 그런 그 인내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사기꾼의 인내력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사람의 인내력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하고 계시고 인내력이 필요하죠. 인내력은 좋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이게 지식이 이걸 인도하냐, 무지가 이걸 인도하냐에 따라 지식 혹은 지혜가 인내력을 인도하게 되면 얘는 좋은 게 되고 무지가 얘를 인도하게 되면 얘는 나쁜 게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인간에게 있어서와 다른 모든 것들은 혼에 달려 있으나 정신적인 것들은 이것들이 좋은 것들로 되려면 지혜 혹은 지식에, 자, 제가 지혜 혹은 지식이라고 말씀드린 건 소크라테스는
그 에피스테미하고 소피아를 혼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혜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일세. 이 주장에 의할진데 유익한 것. 그러면은 진정으로 유익한 건 뭐라고요? 혹은 그 칸트의 표현대로 여러분 칸트의 선의지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건 선의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선의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이 지혜가 모든 것들을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만드는 진짜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지혜의 일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훌륭함, 즉 덕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뭐죠? 지혜 혹은 지식. 그것과 밑줄치 니언의 관계에 대한 을의 관점을 쓰라. 니언이 뭐였죠? 덕이었죠. 자, 지덕일체 논리를 쓰라는 겁니다. 일단은 결론은 뭡니까? 훌륭함 혹은 덕, 지식.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은 지식. 용기는 용기를 아는 것. 지혜는 지혜를 아는 것. 뭐 다시 다른 말로 설명드리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용기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또 어떤 형태의 용기가 있죠, 여러분? 골목길에서 온몸이 문신, 막 이렇게 용문신 막 이런 애가 막 다른 애를 막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는 용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소크라테스가 탐구했던 건 뭐냐면 이제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덕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도 용기고 골목길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것도 용기죠. 요거는요, 개별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어에 나와 있는 이 용기의 어떤 개별적인 사례이지 용기 그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탐구했던 건 뭐냐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 용기가 뭐냐 그런데 사람들이 찾고요. 뭐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뭐 깍두기들한테 이 어깨 형님에 대항해서 뭐 싸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건 그 용기의 개별적인 사례들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용기 그 자체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서 탐구했던 겁니다. 절제 그 자체가 뭐고 용기 그 자체가 뭐고 경건 그 자체가 뭐냐. 소위 이것의 보편적 의미. 자, 이것에 대한 보편적 의미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지덕일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벌써 모든 개별적인 덕들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예시답 한번 볼까요? 훌륭함의 본질은 정신적인 것이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지혜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으로 훌륭함의 본질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훌륭함은 곧 지식이다. 요거 보통은 맨홈편에 나와 있는 논리이긴 한데, 자, 갑의 주장에 대한 을의 비판을 써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갑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덕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덕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개별적 덕의 공통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지식의 본질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인간 삶에 대한 참된 알미예요. 그래서 최선의 인간 삶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도 그 삶에 비추어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 알에 비추어.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이라는 감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그 최선의 인간 삶에 대한 참된 알에 비추어 그 행동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선의 인간 삶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알은 한번 생기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삶, 이 알미 모든 개별적인 공통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곧 그 사람이 최선의 인간 삶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참된 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모든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생겨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용기는 있으나 정의롭지 않을 상황, 이런 상황은 없다네. 자, 이처럼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은 지식이므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덕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덕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모든 덕도 소유한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집합이라 그러면 지식이고 여기에 개별적이 덕. 여러분들 그 집합을 구성할 때 여기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집합의 이름을 자기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덕목들은 전부 이 지식이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지덕일치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관련 이론을 한번 보실까요? 덕과 지식의 성격과 지덕일치 논리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덕이란 뭡니까?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여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혹은 실력을 덕이라고 합니다. 모든 덕은 그래요, 여러분.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용기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능력을 가진다. 인간의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자신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덕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그 이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잘 사용한다는 말은 뭘까요? 참된 알무, 이성의 본질은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기관에서 이성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뭘 인식할까요? 최선의 인간 삶에 대한 참된 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덕이란 딴 게 아니에요. 용기든 절제든 경건이든 딴 게 아니에요. 그 공통적인 본질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알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인간의 덕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인간의 덕이라는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조음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의 덕이에요. 물론 개별적인 덕목들은 구체적으로는 다 달라요. 용기와 절제는 다르고 경건과 절제는 다르긴 하겠으나 그 본질에선 동일하다는 겁니다. 외형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자, 지식이란 최선의 삶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참된 이성적 지식이자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삶의 기술인데 따라서 덕 있는 상태와 지식을 소유한 상태는 동일하며 모든 덕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고 덕과 지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자, 그리고 이 지덕일치 논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대화편이 메논편입니다. 그리고 메논편의 논리는 방금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죠. 뭘 이용해? 지식에 따라 이용하면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죠. 자, 그 논리가 메논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의 단일성 논리.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소크라테스가 덕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덕은 하나다. 덕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가 뭐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용기, 종이, 절제 이런 덕은 없고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만 그런 덕은 없어. 그냥 지식 하나 있어.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덕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개별적인 덕목들은 있죠. 그런데 걔들의 공통 본질이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덕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덕의 단일성 주장이에요. 덕의 단일성 주장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주장으로부터 아까 어떤 주장이 나왔죠? 하나의 덕을 가진 사람은 모든 덕을 소유한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보았던 그 주장이 이 덕의 단일성 주장으로부터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